안녕하세요. 어, 유지성 학우님은 마스크를 쓰고 계신, 아마 사무실이신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사실 수업이 저는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 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이선희 교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되게 어색하기도 한 게, 이게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참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게, 저희가 항상 개강 때는 오프에서 딱 만나서 이제 서로 상견례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도 오프라인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교수님들이, 저희는 일반적으로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한 2시간씩 중간에 좀 텀을 두더라도 2시간씩 해서 초급 중급이나 뭐 초급 고급이나 이런 식으로 강의가 몇 가지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을 하고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2015년에 사이버대학에 이제 임용이 된 이후에 올해까지 6년, 7년 근무 중인데, 이렇게 딱 토요일에 수업을 학우님들을 만나지 않고 진행하게 된 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에 한 번도 이렇게 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작년엔 좀 많이 학우님들이 섭섭해 하셨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신학기 들어오신 입학생들은 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게 또 새로운 경험으로 또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앞으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렇게 실시간 화상으로도 만나서 연습을 해보고, 또 교실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공간적으로 접촉이 가능하신 그런 거리에 있는 분들은 또 교실에서 만나서 실제 공부하는 것도 같이 나눠보고 이러는 기회가 얼른 조속히 다시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박사 전공은 사실 음성 교육이에요. 발음 교육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음성 습득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그 심리적인 뇌과학 쪽으로 사람이 말소리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청지각 실험하고, 그다음에 발음을 기계로 분석을 해서 어떤 발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그런 음성학적인 베이스를 둔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와서는 이제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뭐 이것저것 중국 어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박사 받은 지는 올해로 딱 이제 1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될 게 한참 많은, 네, 한참 열심히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신지는 이제 갓 벗어난 연구자입니다. 네. 학교 다니시게 되면 제 수업은 거의 고급 수업이에요. 제가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를 졸업을 했던 그런 그 경력으로 저희 사이버 한국외대에 임용이 된 이후에는 처음에 번역, 통역 수업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고급 통번역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차츰차츰 이 관계가 좀 연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초급 수업도 구상을 해보고, 그리고 중급 수업도 개발을 해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급 관련된 수업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어떤 것들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급 수업이 가장 예전에 찍은 겁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임용되고 이제 고급 수업을 찍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기에 한 학기씩 계속 과목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드디어 초, 중, 고가 딱 맞았고, 어학개론이라는 중국 어학의 이론 전반을 다루는 그 수업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어의 가장 초급적인 지식, 그리고 그걸 넘어가서 알아야 하는 중급 단계에서의 지식, 그리고 고급 학습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활용의 측면에서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강의에 모두 담아 봤습니다. 그래서 재학하시면서 수업을 쭉 따라서 들으시면 단어 개수도 제가 어느 정도 소팅을 하면서 강의를 짰기 때문에 초급에 나왔던 게 중급에서 그 너무 다 반복돼서 새로운 단어가 없지 않도록 또 고민을 해서 짰었고 해서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여러분들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지금 이 실시간 비대면 화상 수업을 해보면 학우님들이 다 이제 화상 끄고
소리도 끄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수업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더라도 다음에는 만약에 제가 줌 라이브를 하게 되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연결된 그런 이어폰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직접 중국어도 말하면서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 말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계속 수업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기본적인 수업은 버추얼 클래스잖아요. 그 녹화된 강의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기본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업을 안 할 때는 조금 다른 종류의 그 강의를 좀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교수님들도. 그래서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을 정정해 주면 좋은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게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좀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역사 자격증 지금 오늘 수업은 사실 번역사 자격증 소개인데요. 우리 학교에는 우리가 이제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다 보니까 각 전공마다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민간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 네, 선생님. 사실 인도네시아어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저희 그 번역사 자격증이, 전공마다 다 있습니다. 전공마다 있는데, 그 전공에서 이제 요구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다 기준화해서 유사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있는 자격증들 중에 번역사 자격증이 따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학부에도 자격증 과정이 두 개가 있는데요. 번역사 자격증이랑 어린이 지도사 자격증이 있는데 번역사 자격증은 1년에 한 4분 정도 받습니다. 졸업하시는 분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 졸업하실 때 신청하실 때 이제 학부에서 또 한번 그 서칭을 해드리지만 본인이 그 필수 과목이나 이수해야 되는 것들을 다 이수하신 분들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지원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제 화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예.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누어져 있는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문학 두 문제, 비문학 두 문제 이렇게 시험을 보시죠. 근데 이게 시험 시간이 딱 50분이 주어지고 50분 동안 두 문제를 번역을 하시는 건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1번, 2번 이 두 개의 큰 주제 중에서 한 문제씩은 적어도 한 400자 이상의 문장을 제시를 하거든요. HSK 그 장문 그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6급 시험이 한 500자 정도 수준입니다. 500자에서 600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6급을 준비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한 400자 이상의 문장을 제시해 드리고 그 문장을 25분 이내에 번역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길이가 그렇게 400자 정도 되는 거, 4, 500자 되는 문장을 두 개를 드리고 50분 동안 번역을 하시라고 하면 그건 다 못하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 와서 그 완급 조절을 잘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돼서 한 문제는 좀 길게 내고 한 문제는 좀 짧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내는 문제는 새로 내는 문제고요. 좀 짧은 문제 혹은 좀 짧지는 않지만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들 그런 거 하나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기출 문제에서 뭐 문학의 한 문제, 비문학의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기출 문제에서 꼭 한 문제는 들어가고요. 제가 그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PPT는 사실 중국어 학부 밴드라든지 중국어 학부 제가 지도하고 있는 그 뽀뽀가오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검색 이렇게 해보시면 PDF 같은 거 올려 있을 거예요. PPT 같은 거 제가 매년 올려드려요. 이번 학기에도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만 모아둔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번역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새로운 문제는 어떡하냐? 새로운 문제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새로운 문제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비대면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다 같이 한번 번역을 해본 거 중에서 냅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는 교실 수업에 직접 오셔서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만 그런 새로운 문제에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었는데, 이 화상 수업을 하게 되니까 장점이, 제가 수업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을 밴드 같은 데 올려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지금 접속을 못해서 같이 번역을 못했던 분도 나중에 밴드에 올려있는 동영상 보고, 아, 선생님이 이거 번역했구나. 이번엔 혹시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준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도입한 이유는, 일단 중국어 학부 유튜브를 많이 봐주십사 하는 마음도 있고요. 매년 이 번역사 자격증을 하다 보면 중국어 학부 학생들보다 다른 전공 학생들이 이 자격증 과정을 받아가실 때가 더 많아요. 예. 더 많이 받아가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뭘까? 어디에서 감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일까? 제가 이제 뒤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분들은 중국어는 엄청 잘하죠.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원어민들이 많으셔서. 그리고 또 이제 입학할 때 채점하다 보면, 저는 어릴 때 중국에 조기 유학 가서 대학교 2학년까지 중국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그냥 편안하게 일상어, 그냥 모어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문맥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중국어 학부분들이 분명히 잘합니다. 근데 번역이 그 직역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번역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번역사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자격증을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기관 같은 데 취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납품한 그 번역 아웃풋을 우리가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기사로 바로 올린다든지, 만약 방송국이면, 아니면 뭐 회사면은 송장이나 인보이스 매뉴얼 같은 걸로 바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사람의 한국어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어가 완성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학부는. 그 원어민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감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띄어쓰기 같은 것도. 그래갖고 한국어 학부에 계시는 학우님들이나, 혹은 그 한국어 학부를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뭐 스페인 같은 데 살면서 한국어 가르치려고 한국어 학부 복수 전공을 한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좀 외국에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어 학부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중국어 번역사 자격증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매년 한 분씩 꼭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어는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 나라에 가서 1년, 2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재밌어서 계속 공부는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문맥 정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를 명확하게 쓰실 수 있으면 번역 아웃풋이 좋더라라는 것을 제가 이거 채점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그 네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저희 그 보통 재학생들이 회사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시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자격증 시험, 졸업 시험 보실 때 시간이 전부 다 밤 9시 이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낮에 컨디션을 잘 유지해 주셔야 밤에 졸지 않고 잘 시험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학우님은, 이거는 우리 학부 학우님은 아니었는데, 어떤 분은 밤에 이제 이게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서 10시 50분까지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 시험을 보는데, 보고 났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자격증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왠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못 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저한테 새벽에 1시 반, 2시에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수님, 제가 자격증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막.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보통은 밤에 9시, 교수님마다 다르시긴 하지만, 8시나 9시 이후에는 교수님들께 전화는 하지 마십시오. 예. 혹 너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다음날 확인하시는 대로 그 연락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밤에 전화가 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다행인지 저는 밤에 작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깨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화가 막 새벽에 1시 반, 2시 이렇게 울리길래, 아, 이것은 필히 자격증 응시자다라는
그 감이 오면서 제가 이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좀 고민을 하다가 인제 교수님들한테 좀 혼나긴 했어요.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선생님. 받지 마세요. 그냥 다 그 문자로 문의하시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다른 교수님들은 어떡하냐. 새벽 1 시, 2 시에 전화를 받는 게 정상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화를 했을까 싶어 갖고 전화를 이렇게 받아드렸더니 정말 딱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실제로 잘하시는 분이었고 그분이 너무 속상해하셔서 제가 그다음 날 시스템에 들어가서 봤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보셨어요. 잘 보셨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막 불안하신 분들이 오히려 시험을 원래 잘하는 분들이라 잘 보실 수 있어서 '불안하신 건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시험도 잘 보셨었고 그분이 또 자격증도 또 받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졸업 때 인사하시더라고요. 자격증 받고. "그랬던 적도 있다."라는 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일단 문제 유형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감점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고 어떤 게 제일 감점이 많을까 보여드리면 한국어 맞춤법. 제가 인제 기준을 이렇게 두고 체크를 다 해서 기록을 남겨서 총점을 냅니다. 그 인제 문학, 비문학 각각이 그 100 점, 100 점씩 하고 나중에 2로 나누니까 예 나중에 2로 나누고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 4 문제 다 합쳐서 총점 100 점에서 80점 이상이 되셔야지 합격입니다. 근데 인제 80점 이상이 되려면 한 문제에서 그쵸. 한 문제에서 20점 이상씩은 받으셔야 돼요. 감점이 인제 5점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이 한국어 맞춤법 때문에 감점이 사실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맞춤법 하나 틀릴 때마다 1점 감점했는데 그랬더니 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3개 하면 하나 정도 틀린 걸로 다시 조절해 보자 이렇게 해서 0.3 점으로 줄였습니다.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띄어쓰기 오류고요. 띄어쓰기 이거 진짜 많이 틀리세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쉬운 건데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틀리게 되는 것들 뭐 남쪽 나라 제비잖아요. 이거 누가 틀릴 것 같아요. 다 아시지? 근데 이거 막 제비라든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막 급하면 그 이런 것도 또 감점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거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0.3 점씩 들어가기 때문에 감점이 나고 문장 부호 오류 이거는 진짜 중국 분들이랑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을 중국에서 받은 우리 그 조기 유학생들이 많이 범해요. 근데 문장 부호 오류가 한국어는 이 뚜나오가 없잖아요. 뚜나오가 없는데 뚜나오는 없고 쉼표만 있는데 뚜나오를 자꾸 찍습니다. 이게 뚜나오를 찍는 게 더 힘들 텐데 키보드 자판상에서 한국어를 치다가 어떻게 뚜나오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에 이 뚜나오가 되게 많이 쓰인 분들이 있으세요. 나중에 인제 채점할 땐 제가 이름 안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보통 중국 분들 아니면 그 조기 유학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부호 오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부호도 쪼끔 신경 써 주시고 특히 문장 부호 제가 어쩔 때는 이런 것도 감점을 하는데 너무 이분은 감점이 많아서 이것까지 감점하면 점수가 이미 마이너스다 이러면은 감점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앞에는 이렇게 하나 따옴표 썼다가 뒤에는 뭐 쌍따옴표를 쓴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감점돼야 돼요. 근데 봐서 너무 맞춤법이 많이 틀리신 분들은 제가 좀 적당히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들 레코딩은 다 기록을 해 두고요. 한국어 비문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점이 3 점, 이 개당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라고 보기에 어색한 표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번역은 맞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직역을 하다 보면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가 너무 어색해 갖고 윤문이 필요한 상황들이 읽다 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한국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어 맥락상 이 접속사를 계속 이렇게 번역에 집어넣으면 정말 어색하다 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제 있으니까 글자 그대로 있으니까 빼지를 못하고 다 번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 점을 감점하는데요. 이거는 딱 여기에 맞는 예시는 아닌데 제가 인제 저는 사실 그 가톨릭 신자라 성경을 매일 보는데
그 성서에 있는 중국어는 지금 현대 중국어하고도 약간 시대가 달라서 기술 시대가 달라서 구어로 많이 변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접속어 사용법이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인웨이라는 표현이 그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아닐 때도 인웨이라는 접속사가 문장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컴마하고 뒤에 나오고. 그때는 그냥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 그럴 때인데 근데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인웨이가 왜냐하면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굳이 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꼭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꼭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걸 빼는 게 오히려 맥락에서 자유로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취사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 3점을 감점을 합니다. 요런 거는 우리 중국에 계신 동포분들이 좀 많이 틀리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이중 언어 화자잖아요. 중국어도 모어고 한국어도 어떻게 보면 모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코딩 접점을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게 어색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크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취사 선별해야 된다는 걸 잘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요거는 감점이 되고요. 한국어 비문이. 한국어 비문은 오히려 조기 유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딱 그 중국 동포분들 거기서만 좀 많이 나타나고 오역은 이건 틀린 거니까 감점이 커야겠죠. 5점 감점합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부분마다 5점을 감점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상황. 그럼 선생님 저 아까 보면 아까 25점에 5점 감점되면 20점? 20점 4개여야지 80점 돼서 자격증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역 하나만 있으면 자격증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은 문제 한 개당, 예, 문제 한 개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학이 두 문제잖아요. 두 문제인데 문학을 두 개를 하나를 50으로 두고 계산했을 때예요. 그래서 50점에서 5점 감점, 0.3점 감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나중에 이제 문학의 1번 문제, 문학의 2번 문제 이걸 합친 총점 얼마, 그다음 비문학의 1번 문제, 비문학의 2번 문제 합친 총점 얼마, 이 두 개를 다시 합쳐서 나누기 2를 합니다.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자격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네 문제니까 각 문제가 25점씩 해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하시면서 이게 그럼 그 25점에서 글자 그대로 5점씩 마이너스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역이 몇 개 있어도 자격증이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응시를 안 하실까 봐. 네. 이것도 첫날부터 고객 모집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많이 보십시오. 많이 보시고 또 이게 저희 자격증이 보통 이 번역사 자격증 같은 경우 한 번에 따는 분도 계시는데 졸업할 때 딱 못 따시면 그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해서 그러니까 졸업하고 난 다음에 졸업자도 다시 재시험 볼 수 있거든요. 시험 신청해서 보고 그때 따는 분도 있어요. 그럼 훨씬 유리해지는 게 제가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년도에 바로 그 직전에 시험 봤던 것 중에서 고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도 물론 예전 거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뭐 네,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문장을 못 끝낸다. 문장을 못 끝내면 사실 이거는 더 이상 채점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그래서 채점을 안 했더니 자격증을 받아가시는 분이 정말 너무 적어져서 문장을 못 끝낸 문장이 있으면 이제 미완료된 문장 한 개당 10점씩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했는데 어떤 분은 두 문장을 못 끝냈다. 그러면 20점을 감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채점할 때. 만약에 그 문학과 비문학에서 두 문제씩 각각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푸느냐고 그 다음 문제를 아예 손을 못 댔다든지 하면 그냥 0점 처리를 합니다. 그거는 0점 처리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주의점입니다. 이게 요것만 익히시면 잘 염두에 두시고 번역을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 비문학 문제 중에 하나, 문학 문제 중에 하나를 같이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 되면 이제 그 마이크를 켜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도 켜서 같이 번역을 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또 다 마이크가 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시켜도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시켜도 될 것 같으면 발음하시고 독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마이크를 켜두시면 제가 그분 호명해서 누구누구 씨 여기 지금 한 문장 한번 읽고 해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 수업이라 어느 정도이신지 몰라서 왜냐면 첫날은 초급자도 같이 많이 들으시는데 괜히 막 스트레스 받게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초급자도 언제든지 계속 같이 들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같이 들으면서 내가 또 초급이지만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볼 텐데요. 단어는 제가 사전에 모를 것 같은 단어들은 미리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드린 게 후루라는 단어인데 후루라는 단어가 그 중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호리병이 후루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그 단어하고 글자가 다릅니다. 글자가 달라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남쪽 지역에서 조롱박 모양의 주전자를 부를 때 이 한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물론 가나자가 아니라 번체자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후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롱박 모양의 주전자, 뭐 호리, 조롱박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한, 로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한 하면은 그 불당 같은 데 가면은 그 부처님 지키는 나한들 있죠? 그 나한입니다. 그래서 나한이라고 그냥 말을 하면 되고 되게 등치가 세고 힘이 센 장정같이 생긴 어떤 형상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장은 그 노신의 산문집에 나와 있는 눈이라는 그 산문의 일부분입니다. 노신 산문집은 우리가 지금 읽기에도 되게 평이하게 쓰여 있어요. 현대 중국어랑 거의 같습니다. 중국어는 이제 오사 신해혁명 이후에 백화문 운동을 겪게 되죠. 그 전에 오사 신해혁명 이전에는 중국 문장을 저희가 지금 현대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거의 읽기가 힘들었어요. 중국어는 입말하고 글로 쓰는 방식이 아예 달랐습니다. 그 말로는 그냥 니하오 니하오 하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글로 쓸 때는 정작 다른 글자들로 표현을 했어요. 다른 표현들로.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들은 자기네가 알고 있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지배 계층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한문만 한자만 익힌다고 해서 그 문장을 읽거나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질 않았어요, 중국어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해방기 시기에 중국의 그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우리의 이 고문 기록 그 전통을 없애야 된다. 지금 말에서 말로 하고 있는 것을 한자로 그대로 쓰는 게 문장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되게 큰일이고요. 큰일이었고 큰 변혁이었고요. 그 변혁을 겪은 이후에 문학가들이 쓴 문장들은 우리가 이제 중급이나 고급 수준에 오르신 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 딱 앞선 시기가 홍루몽이거든요. 청나라 때 쓰여진 소설이죠. 소설만 해도 문장으로 안 쳤어요. 옛날 그 선인들은. 그거는 되게 저속한 거예요. 그거 왜냐면 그 사서삼경이 아니잖아요. 성조가 남겨놓은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의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은 저속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읽는 문장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홍루몽이 되게 구어랑 흡사한 양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홍루몽 읽기 힘들거든요. 시도 많이 써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오사 신의 혁명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가 이 번역사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훨씬 어려움이 지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을 할 때는 제 수업에서는 모두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지만 통역의 경우 시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의 어순이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죠. 동사가 먼저 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오는 그런 그 언어입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근데 한국어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 그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통역할 때 가장 그 피부로 느끼는 그 혼란이 막 하다 보면 저도 막 하다 보면 이 순서가 막 꼬일 때가 있어서 그게 진짜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육을,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쪼개서 시역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쪼개서 시역을 하려면 없는 의미도 가끔은 넣어야 될 때가 있고요. 넣고 나서 뒤에 보면 그 의미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아, 내가 시역 맞게 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가능하면 물론 다 그렇게 순서대로 하시기는 사실 불가능한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좀 순서대로 이렇게 쪼개서 시역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시역을 해보겠습니다. 暖国的雨, 따뜻한 나라의 비는 向来没有变过冰冷的坚硬的灿烂的雪花. 向来 하면 줄곧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줄곧해서 계속 没有变过 변한 적이 없다. 계속 넘어가네요. 이 페이지가. 没有变过 변한 적이 없다. 차갑고 딱딱하고 반짝반짝한 눈꽃으로 변한 적이 없다. 두 번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아까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두 번 추가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펜이 잘 안 먹으니까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여기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끊었을 때 변한 적이 없다. 한 번 앞에서 한 번 말했고요. 뒤에서 다시 한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줄곧 해서 변한 적이 없다. 차갑고 딱딱하고 반짝반짝한 눈꽃으로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두 번을 넣더라도 잘게 쪼개서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번역을 입말로 뽑아내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동시 통역을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빠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서 통역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번역도 빨리 하세요. 번역을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역하실 때도 쭉 보고 나서 완전히 완성된 문장으로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끊어서 이렇게 하시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不是的人们觉得它单调，他自己也以为不幸福也。不是的人们 박식한 사람들은 觉得 느낍니다. 그가 单调 단조롭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타는 눈이겠죠. 예. 그러나 눈이 스스로 以为 생각하기를 不幸福也 불행하다라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죠. 江南的雪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낼 만하죠. 江南的雪는雪와 같은 표현을 문장 안에서 찾으세요. 네 글자로 쓰세요. 그러면 暖国的雪 이렇게 나오겠죠. 중국은 짱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짱이라고 하면 어딘가? 중국에서 짱이라고 하면 어디고 허라고 하면 어딘가? 딱 나와야 됩니다. 예. 중문과 학생이라면. 허라고 하면 황허고요. 황하. 짱이라고 하면 장장이죠. 양쯔강입니다. 그래서 양쯔강 이남의 눈은 양쯔강 이남이면 어디요? 상해, 쭈하이 있는 데 지역이잖아요. 따뜻한 곳이죠. 중국의 남동부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곳이요. 쌀농사가 발달해 있고 온난하고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곳으로 유명해서 상해나 그 남쪽 지역에서 한국 예전에 우리 국교 초기에 놀러 오신 분들 통역하는 일정에 꼭 스키장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겨울에 만약에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국 정부 당원들을 이렇게 초빙을 했을 때 제가 통역사로 그러고 보니까 제가 통역사로 활동을 했던 시기는 그 2005년 이때쯤이어서 아직 그 상해 출신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호금도도 그렇고 뭐 그죠? 짱저민도 그렇고 다 상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고급 그 공무원이 되는 중앙당교가 있는데 중앙당샤오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중앙당샤오를 졸업하는 그 최고위층에 가는 분들 중에 남쪽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국 정부에서 그 중앙당샤오에 있는 최고위 과정분들을 뭐 그 초청을 해서 산업 시찰을 돌거나 뭐 연수를 하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국교 초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굉장히 활발하게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남쪽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서 가을에 혹은 겨울에 프로그램 진행한 이후에 거기 갔던 스키장을 한 번씩 가서 그거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상해는 눈이 거의 안 오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지역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쯔강 이남의 눈은 可是滋润美艳之至了. 그러나 이렇게 뭐 풍부하고 이러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촉촉하고 아름답고 뭐 매력이 있는 것에 최고가 아닐까. 최고조에 이른 상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도 이제 잘 윤문하셔야겠죠. 那是还在隐约着青春的消息. 그것은 还 하면 여전히란 뜻입니다. 인유하면은 숨겨지다. 이거 되게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아직 은약해 있는, 숨겨져 있는 青春的消息, 청춘의 소식이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그 사춘기가 지나서 18이 지나 뭐 푸릇푸릇하면서 약간 알듯모르탈 매력을 풍기는 그런 대상이 강남의 눈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 노신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是极庄健的处子的皮肤. 바로 그 튼튼한 매우 튼튼한 그 처자의 피부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촉촉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북의 허베이의 눈은 좀 날리고 건조하고 이런 눈인데 강남의 눈이 내리면 강남의 눈은 수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분이 많아서 이제 이 밑에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눈사람이 잘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孩子们哈着冬的通红. 아이들은 하저 하면 이게 뭘까요? 하저. 예, 하저 하면은 하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호호 불어서 똥더 얼어 있어요. 언 상태가 통홍 빨갛게 될 정도로 손끝이 빨갛게 될 정도로 얼어 있었다. 샹 하면 뭐뭐과 같이란 뜻이죠. 샹 즈야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예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 가서 생강 보시면 우리나라 생강이랑 정말 다른 게 애기 손처럼 생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 끝에가 정말 빨갛게 돼 있는데 약간 무서워요. 사람 손가락처럼 생겼습니다. 그거를 지야장이라고 하고 근데 한국 그 생강이랑 비슷한데 한국 생강처럼 아리고 매운맛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차를 만약에 끓여서 마시면 생강차는 제 생각에는 한국 생강차 더 맛있고요. 음식을 할 때 넣을 때는 중국은 음식에다가 이 생강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편을 써서. 그때는 이 즈야장이 덜 그 자극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음식하고 어울리는 것 같긴 했습니다. 그 즈야장 같은 像什么什么一般 하면은 뭐뭐와 같은입니다. 그래서 즈야장 같은 小手 작은 손들, 아이의 작은 손들이 7, 8个 7개, 8개가 一起 함께 来说学罗汉. 그 수어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조형물을 만들었다. 그 8개, 7개의 손이 함께 눈으로 된 나한을 만들었다. 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지금 이 밑에 부분은 이어서 다른 분들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잘하실 것 같은 분들을 먼저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찍어 보겠습니다. 최미령 하구님 목소리 내실 수 있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전에도 한번 보셨으니까 해석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읽고 한번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죠? 因为不成功 여기서 음, 일단 짧게 가볼까요? 因为不成功帮忙了 여기까지 읽고 해석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딴 거 하다 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因为不成功，谁的父亲也来帮忙了。罗汉就说的比孩子们高得多，虽然不过是上小下大的一堆，终于分不清是葫芦还是罗汉。然而很洁白，很灵验，以自身的滋润相沾结。어디까지? 여기까지 읽은 김에 여기까지 할까요? 整个的 예, 예. 예, 整个的闪闪的圣光 음. 아, 음, 잘 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아빠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예, 그 나하는 음, 아이들이 만든 것보다 더 높게 만들어졌고, 음, 비록 위에는 작고 밑에는 큰 한 덩어리의 눈이었지만, 어, 눈이어서 결국은 그 조롱박인지 뭐 나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아주 하얗고 아주 뚜렷하고 그 자체의 윤기로 엉겨 붙었습니다. 전체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네. 네. 갑자기 갑자기, 시켜서 예. 네. 갑자기 시켰는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해 주셨고요. 음, 지금 되게 잘 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걱정했던 뭐 이런 인웨이라든지 虽然 不过 막 이런 것들 그 종위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씩 만약에 아까 처음에 감점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에 비록 뭐뭐에 불과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고 막 이렇게 자구에 급급해서 이런 그 접속어를 다 해석을 해주시게 되면 그 감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 하셨어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로 했을 때 어색한 거는 이 자연스럽게 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번역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원인인 거죠, 원인. 원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인일 때도 인웨이가 붙습니다. 꼭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안 해도. 성공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아버지가 와서 도왔다. 도왔다. 그리고 나하는 아이들보다 까오더도 하면은 더 키가 커졌다. 더욱 키가 커졌다. 아이들보다 키가 커졌는데 그 정도가 더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거는 이제 정도 보어라고 하죠. 상태 보어라고 저는 보통 상태 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국어는 이렇게 형용사나 동사 뒤에 그것의 결과나 상태나 정도를 표현해 주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 붙는 이런 문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어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문법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보충하는 말이기 때문에 보어라고 하고요. 그 보어의 종류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결과 보어,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주는 방향 보어, 상태를 나타내주는, 상태를 묘사해주는 상태 보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황의 아주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정도 보어 이런 것들로 보통 구분을 하고요. 상태 보어의 경우 크게 정도 보어라는 용어로 통칭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어학개론 수업 들으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이 상태가 매우 심한 정도를 얘기해주고 있죠. 애들보다 훨씬 커졌어요. 아빠가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되겠죠. 위에는 작고 아래는 큰 그런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조롱박인지 나한인지 좀 뭐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분별이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어찌 됐든 아주 하얗고 아주 반짝반짝 뚜렷한 모양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쯔룬 여기 앞에 다 나오죠. 쯔룬 이 촉촉함으로 서로 엉겨 붙어서 그 전체가 산산더 성광 아주 반짝반짝 빛을 내는 그런 매력적인 눈사람이 완성된 거죠. 완성되었다. 孩子们 아이들은 용 롱유엔허 그 롱옌이라고 하면 약간 리치같이 생긴 한국 사람은 사실 잘 구별 못해요. 그 롱옌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리쯔도 있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육질이 다 비슷해요. 과육의 육질과 맛이 좀 비슷해요. 근데 그 동그랗고 하얗게 생긴 과일인데 안에 롱옌 같은 경우는 까만 씨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원 교수님이 그린덤이에요. 그린덤. 정말 식물을 너무너무 잘 키우시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먹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한국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사서 먹은 반가운 과일, 뭐 대만에 연수 갔다가 먹었던 과일 이런 거 씨를 가지고 오셔갖고 심었는데 막 진짜 자라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학교가 열대 그 식물 보타니컬 가든처럼 교수님 방에는 막 이거는 무슨 과일 씨고 이거는 무슨 과일 씨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먹고 심으니까 정말 나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 키우십니다. 네. 그래서 이 롱양허 하면은 이 용안의 씨, 이 용안이라는 과일은 씨가 까맣게 이렇게 우리 구슬치기 할 때 노는 그 애기들 구슬만한 사이즈인데 새까매요. 그래서 어떻게 얼핏 보면 이렇게 눈사람 같은 데 박으면 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롱이엔의 씨를 가지고 게이타주어 옌조 옌조 하면 눈 구슬이잖아요. 눈동자이죠. 눈을 만들어 줬고요. 그又从谁的母亲的指分弦 예. 어떤 사람의 어머니의 연지 그 함을 가지고 와서偷的 胭脂 예. 그 거기서 훔쳐 가지고 온 연지를 가지고 涂在嘴唇上 입술에다가 이렇게 발라놨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만들어주고 누군가 엄마 그 화장품 거기서 훔쳐와서 연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입도 이제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하자. 这回 이렇게 하자. 的确,확실히 이거 따아로한러 따아 하면은 아줌마거든요. 아줌마 나한이 완성되었다. 자 이렇게 하자. 원래는 그냥 라한이었는데 아줌마 나한이 완성되었다. 他也就目光灼灼的嘴唇通红的坐在雪地里 그런 그 아줌마 나한이 눈빛이 아주 이글이글 끓게 그리고 입술은 또 아주 붉게 해가지고 눈밭 위에 앉아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뒤에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전에 해석할 때는 전문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중에서 이 앞부분만 문제로 출제를 이번에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접속어를 적절히 생략하시는 게 좀 관건이었어요. 그 부분에서 많은 감점이 있었고,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떤 것에서 감점이 있었을지 또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것은 앞에 게 문학이고 지금 볼 게 비문학인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이번에 보실 것은 이제 뉴스 기사인데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마라도나가 타계했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나온 어떤 마라도나에 대한 뉴스, 기고문 같은 겁니다. 거기서 발제했습니다. 마라도나 하면 마라도나고요. 나블러스 나폴리란 뜻이고요. 이자 세리에 A리그 이탈리아 A리그라고 합니다. 이자 行差踏错,行差踏错라고 하면 중국 뭐라 그러지? 표준어는 아니고 광동 지역에서 쓰는 광동어에 있는 표현이래요. 근데 이게 오히려
표준어에까지 영향을 줘서 지금은 싱차타초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상황, 잘못하다라는 의미로 다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표준 중국어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싱차타초라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드라마는 저는 안 봤는데 재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 요것만 빨리 한번 해석을 해보고 갈 텐데요. 요거 일단 다른 분을 한번 또 시켜볼까요? 혹시 지금 21학번 김단희 학우님 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까지만 한번 첫 문장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실까요? 不管飞得多高 여기서부터. 치과는 어떻게 근본 뿌리 根 하면은 그쵸, 뿌리, 자신의 근본. 不管飞得多高，马拉多纳从来没有人也记得 얼마나 높게 날았던지, 높게 날았던 거는 마라도나는 정말 마라도나는 여태까지 자기 자신의 뿌리와 멀어진 적이 없다. 예, 잘하셨어요. 정말 메이어 하면 결코 몸한 적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스타잖아요. 얼마나 높이 날아올랐던 간에 마라도나는 결코 자신의 그 근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자신의 뿌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他刚出道时是个小子. 그가出道 길을 떠났을 때 小子 젊은이였다. 젊은이였다. 아주 어린이였다. 1986년 几乎凭一己之力 1986년에 거의 혼자만의 힘, 이지,之力 하면은 혼자 한 명의 자신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힘으로 짱은 그 목적어를 앞으로 끌어다 주는 바자라는 그 전치사 있죠. 그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짱 아르헨티나를 투어진世界杯 월드컵으로 밀어 넣었을 때 4년 후 그리고 4년 뒤에 又重回 또 决赛时 그 결승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 是个小子 그때 꼬맹이였다. 젊은이였다. 当巴塞罗那让他成为世界上身价最高的球员 바르셀로나가 그를 세계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축구 선수로 만들었을 때 当他带领那不勒斯拿下了不是一个而是两个一架冠军的时候 그가 나폴리 팀을 데리고 그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의 세리에 A 컵 1등을 받게 했을 그때도 다也是个小子 그는 여전히 젊은이였다. 即使征服了世界 설사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해도 他仍是那个小子 그는 여전히 그 꼬맹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뷔 당시에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데뷔를 하자마자 바로 성공을 했고 계속 승승장구를 해서 나이는 들어갔지만 정신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축구에는 거의 축구의 신이다라고 추앙받을 정도로 축구를 잘했지만 인간으로서의 마라도나가 응당 자라나야 될 만큼의 정서적인 성장이 사실 없었어서 방황기도 굉장히 컸고 실수도 많이 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기고문이고요. 전문을 보면 굉장히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더 좋아지는 그런 내용의 기고문이었는데요. 또 다른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마이크를 켜두신 박정은 아구님? 안녕하세요. 듣고 계신가요? 혹시 안 듣고 지금 소리 듣고 계세요? 마이크는 켜 있는데 잠시 부재 중이신 것 같습니다. 8285-085-2576 혹시 듣고 계시나요?
역시 또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까지 쭉 하고요. 다음번에 오늘은 그냥 소개하는 수업이니까 그냥 수업을 진행하고 다음 수업에서는 가능하면 이 학우님들이 마이크도 켜시고 화상도 여셔서 웹캠도 열어서 인사도 하시고 또 서로서로 2명씩 이렇게 짝지어서 시역도 시키고 제가 그러거든요. 이 그룹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셔야 되니까 다음번에는 마이크가 가능한 이어폰 지참해서 수업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这是他的荣耀. 이것은 그의 영예입니다. 也是他的沉沦. 그리고 그의 어두운 면입니다. 毕竟 반드시 一个从会长大的男孩 결코 자라나지 않은 그 남자아이가 怎可能应付得了他所自身的这个充满种种期望的和要求 어떻게 付得了 应付得了 하면은 응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위치한 이 여러 가지 기대와 요구에 가득한 또 여러 가지 숭배와 유혹이 가득했던 그 세계에 어떻게 응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 맞설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너무 추앙받았고 그리고 너무 그 기대감도 컸고 그리고 너무 유혹도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 자라나지 않았던 그런 정서 상태로 많은 유혹이라든지 그런 것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如此强烈的光明之后 이렇게 강렬한 그 빛 뒤에 黑暗 어두움은 只会愈发浓重 더욱더 무겁게 짙게 다가온다. 예,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겪었던 부침 같은 것이 나오지만 나중에 죽기 1해 전인가 2해 전에 이 공을 들면서 이 공에는 오점이 없다라는 말을 남겨요. 이 사람의 명언인데 그게 이제 새겨져서 이렇게 비석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오점을 가지고 하고 살았던지 간에 축구는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거는 다 내 실수지 축구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던 그 장면인데 그거 보는데 돌아가셔서 그런지 괜히 눈시울이 그렇더라고요. 문장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통역했던 이 내용은 밴드에다가 이 파일 그대로 올려드리니까요. 구글에 이거 복사해가지고 한번 올리시면 아마 전문의 기사를 받아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제가 밴드 라이브 우리 뿌뿌까오 밴드에서 밴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밴드 라이브에서는 앞으로 이번 학기 동안 드라마 더빙 같은 거 학우님들끼리 연습해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